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을 맡고 있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 같은 거 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챙기지도 못했었던 주변 분들, 그다음에 본인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쭉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세법이 좀 죄송스러운데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15회 때 이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정도 문제를 낼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뭐 세무사나 회계사 아니면은 정말 징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질문들, 이러한 수준으로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변별력 때문에 이번에 세법에서 조금 많이 좀 어렵게 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동안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셨고 그 다음에 버릴 거 좀 버리고 갔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점수는 뭐 원하는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악의 점수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설 강의 좀 드리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2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 청구.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거의 배우지 않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대상이 처분에 포함된다. 근데 통고처분은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통고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범칙금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형사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그 형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따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통고 처분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문장이고, 자, 니은번은 우리 과거에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던 내용인데 원래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소액심판 사건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일 때예요. 근데 800만 원이니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니은번은 맞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보정기간이라는 게 고치는 기간이거든요. 당신이 제출한 서류가 어떠한 부분들이 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좀 수정해서 주세요라고 다시 보내요. 그걸 보정기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정한다, 뭐 얼굴 보정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보정기간 동안은 해당 관할관청에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디귿번도 맞는 이야기고, 니을번 보시면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과거에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근데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이다 보니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저한테 기출 강의를 좀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불복 청구를 할 때 일단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윗사람한테 가서 따지는 걸 그걸 우리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고 하거든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보고, 물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심사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바로 심판청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의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선택사항이었어요. 자, 아마 기출문제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문제 풀어내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보죠. 서류 송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과거에 딱 한 번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이번에 지금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앞에서 너무 안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르는 문제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라고요. 왜냐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송달에 관한 내용인데 1번 봤더니 각각 송달해야 된대요. 그래서 봤더니 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안내문 같은 경우는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보내면 되지만 고지서는 돈이죠. 안 내면 이자 붙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 보내야 돼요. 자,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을 봤더니 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서류가 왔어요. 고지서가 왔는데 보니까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나는 할 말이 없죠. 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니까. 또는 서류가 고지서가 왔는데 납부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돈 마련할 시간이 없죠? 그때는 14일을 연장을 해주는데 10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7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납부기한이 7일 이내에 도래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2주를 연장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래요. 자, 3번 보시게 되면은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한다. 관리인이 있으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관리인이 있으니까 관리인한테 보내면 되는 거고 4번에 보시면은 자, 교부 송달이거든요. 교부 송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걸로 봐서 그 자리에 놓고 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던가 아니면은 뭐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가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주변인한테 줄 수 있어요. 물론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다. 그러면 직원분들한테 줄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한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주변 분들에게 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고 자,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공시 송달을 하도록 돼 있어요. 즉 게시판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데다가 붙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볼지 안 볼지 모르죠. 모르더라도 서류에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걸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는 그 사람한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5번, 26번이 우리가 조세 총론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굉장히 사이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자, 일단 보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애초부터 지금 이 문제가 겸용주택 문제예요. 그래서 봤더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대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동이죠?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겸용주택일 때 전부 주택으로 보려면 구로 가야 된다. 근데 구가 아니라 동이면 무조건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자,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을 봤더니 전부 주택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구입니다. 구인데 60%래요.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 디귿번에 봤더니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는 무조건 몇 배? 10배? 네, 자, 그래서 세 개 다 맞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 1동이냐 1구냐 다시 1구는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냐 아니냐 그때
일동이나 일구나 상관없이 원칙은 어디 부분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다만 1구의 건물로서 주거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자, 이 내용만 가지고 물어봤던 문제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28번 문제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구한테? 공부상 소유자한테. 자, 우리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앞에가 그렇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 1번 맞고. 자, 2번 봤더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면. 자,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맞죠? 딱 하나만 제외하고 유료. 그래서 봤더니 유상자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부과한다라고 했어야죠.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겠죠? 네. 3번부터는 안 봐도 되는 문제였고. 자, 참고로 3번 봤더니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자, 사용자가 나오려면 무슨 단어? 그렇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맞고. 4번 보니까 9월달하고 7월달이 나왔어요. 그것도 토지하고 건물로. 자, 토지는 9월달이고 건물은 7월 맞죠? 그러면 딱 하나. 앞에 주택이라는 말이 있는지만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주택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맞죠. 만약에 주택이 나왔으면 토지 건물이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나왔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수시부가 나왔으니까 딱 한 문제밖에 없다 그랬죠. 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본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네요. 자, 답은 2번이고. 자, 29번 보죠.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3문제 나왔고 이번에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도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보니까 자, 1.2에서 6%를 적용한대요. 바꿔서 말하면 뭘 적용한다? 누진세를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봤더니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누진세 맞죠? 단 누구였을 때? 개인이었을 때. 근데 법인이래요. 법인이면 누진세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인은 그냥 비례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봤더니 납세지를 물어봤네요. 근데 물건 소재지가 나왔습니다. 자, 국세에서 물건 소재지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그죠? 참고로 앞에 보니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래요. 법인으로 안 봤으니까 이건 개인으로 봐야 되고 개인 중에서도 거주자로 보셔야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면 주소지가 나왔어야죠. 자, 3번 보니까 10월 달까지 보유 현황을 신고하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를 혜택을 받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이건 주택수에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제외시키는 주택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신청하라 그랬죠. 9월 말까지. 왜? 재산세가 끝나야 바로 종부세 계산이 들어가니까. 3번도 틀렸고. 자, 4번에 봤더니 공제율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보유기간이 12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이죠. 자, 1주택자고. 그러면은 보유기간은 2, 4, 5. 기억나세요? 5년, 10년, 15년. 자, 12년이니까 10년 이상 40%가 나왔어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맞죠?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그대로 누구예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죠. 역시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1번 보니까 1%에서 5%까지 적용한대요. 내가 이걸 외웠었나? 잘 모르겠네. 근데 어차피 토지는 무조건 몇 단계 누진세? 3단계 누진세구나. 자, 그러면 일단 보류. 자, 보류.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분할 납부 가능하죠? 몇 개월? 6개월. 얼마? 250만 원 초과.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틀렸고.
3번에 보니까 고지서를 발급하래요. 언제까지? 5일 전까지. 일단 맞죠? 4번에 보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래요. 확실하게 맞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걸 몰라도 일단 4번으로 체크를 하셨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를 하든 고지서를 받아서 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며칠까지예요? 15일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역시 토지인데 누진세가 나왔습니다. 누진율은 우리 외우지 않았죠? 네. 근데 누진세 나왔는데 4번에서 확실한 게 나왔으니까 4번으로 가시면 돼요. 자, 참고로 1번 같은 경우는 5%가 아니라 3%고 3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틀렸어요.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을 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택하고 토지하고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걸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0.8이 아니라 0.7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율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세율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4번으로 정답을 가셨어야 옳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앞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당황스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이제 30번 어찌어찌 해가지고 건너왔는데 31번, 32번 딱 보니까 미치겠죠? 아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죠? 이런 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라 그랬죠. 제가 계산 문제는 그냥 버리세요. 그냥 찍으세요. 다른 거 이렇게 답 체크해 놓고 나서 제일 안 나오는 번호로 찍으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풀어는 드릴게요. 풀어는 드리는데, 자, 보죠. 뭘 구하라고 돼 있느냐면 총수익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상가예요. 주택이 아니라. 자, 그것도 2022년도 겁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니까 2022년도는요. 1년 내내 지금 임대한 거 맞죠? 그러면 일단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2달 그러면은 1200만 원. 자, 일단 이건 무조건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3억을 공제를 하죠. 근데 상가는 공제를 안 해요. 대신 뭘 공제를 하느냐면 건설비를 공제를 해요. 건설비. 근데 우리가 건설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요? 건물을 말하죠. 그래서 건물 취득가액을 뺍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자 3억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에 대해서 정계금 이자율 6%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은 1,8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금융수익을 뺄 거예요. 근데 금융수익에는 수입이자하고 유가증권 처분이익 중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우리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다시피 금융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은 이자랑 배당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을 빼야죠. 그러면 1,7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자, 이 두 개 합치면 2,9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풀면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확실하게 배운 내용도 아니고 아마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다 아마 찍으셨을 거라고 봐요. 특별히 세무사나 회계사 정도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였고 총 33번의 문제 중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 계산 문제는. 네, 올해.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자, 이 문제도 계산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였죠. 왜냐하면 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을 거예요. 혹시라도 과세표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뭘 보셔야 되느냐면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미등기냐 아니냐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등기면은 기본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른 말은 없네요. 자, 미등기라는 말 없고 등기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공제 250은 되죠. 그러면 끝나는 게 50만 원에서 끝나는 것을 중에 찍으면 돼요.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 아니면 5번 중에 답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봤더니 실거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기준시가는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 얼마?
자, 6,700만 원. 자, 취득가액 얼마? 4,200만 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 중에서 양도비밖에 없으니까 400만 원. 자, 그러면은 6,700에서 4,600을 빼니까 2,1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될 것이고, 자, 보유기간이 2년밖에 안 되니까 장특공제는 안 되겠네요. 안 되니까 소득금액이 그대로 2,100만 원이 될 것이고, 기본공제 250만 원 빼니까 2,500원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답은 1번이겠죠. 1,850만 원. 네. 이렇게 그냥 쭉 연결해서 푸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과거에는 보통 실거래가를 안 주고 그냥 기준시가만 줘요. 그러면 우리가 환산가액으로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이 문제는 앞에서 31번에서 임대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쉽게 푸세요라고 해서 준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이미 멘붕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찍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더 신중하게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보죠. 자, 33번은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셨던 내용들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1번 보니까 가산한대요. 3%를. 우리 3% 가산세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축. 자,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감정가액. 이렇게 나오면 몇 프로? 5%. 자, 1번은 틀렸고, 2번 물납할 수 있대요. 물납 절대 안 되죠? 2번도 무조건 틀렸고, 3번에 봤더니 세액공제 준대요. 무엇을 하면?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액공제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예정신고는 의무다 선택이다? 의무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2개월 이내 50%를. 자, 우리가 50%를 분할 납부하려면 2배 넘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봤더니요. 2배 넘지 않았네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 기준인데 1,000만 원에 2배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50%가 아니라 1,000만 원 초과분인 500만 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가산세를 물어봤는데 20%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예요? 신고하지 않았대요. 자, 우리 20%는 무신고 가산세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맞네요. 자, 옳은 것은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딱 봐도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2월 과세 아니면 부인 규정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증여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어요? 양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느냐면, 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자, 자산을 취득을 해서 무엇을 해준 다음에 증여를 해준 다음에 양도를 했다. 적어놓고, 자, 보죠. 봤더니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증여를 했대요. 그러면 순서가 갑, 을이죠. 근데 둘 관계가 누구래요? 동생이래요. 동생이면 일단 절대로 2월 과세는 아니네요. 그러면 부인 규정 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언제 취득을 했느냐? 2016년도에 1억에 취득을 했고 2019년도에 3억에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0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9년도에 증여받아서 22년도에 팔았으니까 5년 이내 판 거 맞죠?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니까 부인 규정이죠. 그러면 누가? 네가 네 거 파는 것으로 본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자,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무조건 1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경우는 2월 과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답은 1번이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답은 1번이죠. 참고로 자, 2번 봤더니 취득가액을 물어보니까 갑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간다. 맞고 3번 보니까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자, 유일하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부인 규정. 4번 보니까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맞고 5번도 취득일은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맞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2월 과세가 시험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부인 규정 쪽을 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3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문제고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공인중개사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보니까 보통 징수래요. 무조건 틀렸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2번 보니까 신고 납부하래요. 60일. 상속인데 무조건 틀렸죠. 상속이면은 6개월이고 달에 말일이 나왔어야죠. 3번 보니까 신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앞에 봤더니 등기하려는 3번이 맞죠? 네, 등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까지?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고 4번을 보니까 신고 납부하래요. 근데 날짜는 없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산세는요. 제외하고 5번에 보니까 20% 가산한대요. 근데 보니까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20%가 아니라 10%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36번 문제 보죠. 임대 문제가 또 한 번 나왔어요. 아까 계산 문제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봤더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니까 결손금 공제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보라 그랬는데 주거용을 제외한 아마 이 문장 못 보신 분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을 보면은 얘는 틀린 문장인데 제외했으니까 공제하지 않는다가 맞죠. 1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2번 보니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래요. 뭔 소린지는 몰라도 그냥 건너뜁니다. 왜? 안 배웠으니까. 3번에 보니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래요. 무엇을? 간주임대료를. 그래서 봤더니 주택입니다. 자, 우리 주택 간주임대료가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되려면 3주택 이상 3억 원 초과.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3억 원 초과 없죠. 3번이 틀렸네요. 3억 원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보증금 합계액이.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소형주택인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때 소형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억 원 이하짜리예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신고하래요. 언제까지? 5월까지. 자, 소득세는 무조건 5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그걸 분리과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37번 문제. 등록면허세 이 문제도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는 것만 버리고 나면 답은 보여요. 답은 보이는데 이 문장이 우리가 배웠던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울 문장도 아니고 워낙에 사이드 문제라서 지문이라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자, 일단 보죠. 틀린 걸 찾으라 그랬는데 1번 보니까 채권 금액으로 간대요. 목적이 된 금액을. 기억나시죠?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간다? 목적. 2번 봤더니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대요. 같은 채권인데 둘 이상의 저당을 잡았을 때. 저당권이니까 채권 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하나다. 하나니까 이것도 하나로 봐서 어디로 간다? 처음. 3번에 봤더니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대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관청 소재지 나오면 무조건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가산세가 나오는데 1%짜리가 나왔네요. 우리 1%짜리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얘는 일단 그냥 틀린 거죠. 뭔지는 몰라도. 자, 5번 보니까 뭐 하래요? 채권자 대위자 문제가 나왔죠. 자, 채권자 대위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죠. 즉시 통보해줘야죠. 너를 대신해서 얘가 세금 냈으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알려줘야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참고로 4번 같은 경우는 가산세 자체가 없어요. 특별징수무라 그래서 원천징수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안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38번 보죠. 양도소득세 징수환급. 자, 이 문제 우리 백선에서 아마 나왔던 문제인데 백선에서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지금 푸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 문제는 솔직히 회계사 문제예요. 세무사나.
우리 중개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아닌데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총 결정세액을 초과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세무서에서 결정한 세금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급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환급 안 해줍니다. 환급 안 해주고 그 해에 다른 세금 낼 거 있죠. 거기에 다 충당을 시켜요. 그래서 다른 국세나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장하고 5번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총 결정세액을 초과했대요. 환급 안 해줘요. 환급 안 해주고 다른 국세가 있거나 강제 징수비가 있으면 거기에 충당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고 나서 다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내니까 안 해주고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를 낸다거나 그럴 때 거기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경정을 했을 때 결정한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결정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 거고 그러니까 환급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환급 안 해주고 충당을 시키는 거고 반대로 2번은 납부할 세액이 결정할 세액보다 더 적은 거예요. 실제 납부한 세금이. 그러면 결정된 세금을 더 걷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는데 결정된 세금은 1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더 걷어야 되죠. 그거 30일 이내 징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담부증여일 때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그죠? 3개월인데 예정신고 없이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요. 결정에 의한데 확정이 우리가 소득세는 신고다 결정이다. 신고입니다. 다만 뭐 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결정인데 앞에 보니까 신고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하지 않고 결정에 의한다? 이 말은 신고를 하더라도 결정으로 간다 이 말인데 틀린 문장이죠. 신고를 했으면 뭘로 가야 돼요? 신고로 갔었어야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문장은 2번 하나밖에 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1번 봤더니 우리가 1세대 1주택 특례 문제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특례 문제면 아마 다 아실 건데 일시적인 2주택, 혼인, 동거봉양, 상속, 농어촌, 문화재,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근데 1번 봤더니 귀농주택.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넘어갑니다. 2번 봤더니 뭐가 보이세요?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 나왔어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3번 보니까요. 혼인 나왔네요. 자, 혼인 나왔으면 무조건 몇 년? 5년이죠? 자, 그러면 일단 5년짜리 들어오는 게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1, 3, 4번 중에 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 봤더니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주택을 먼저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파세요. 기억나시죠? 단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 3년 이내 파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자,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주택을 먼저 파느냐면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데 그 농어촌 주택이 귀농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어촌 주택이라면 내가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서 살 거죠. 그러면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냥 시골에다가 집만 사놓고 실제로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간을 5년 이내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만 1주택으로 혜택을 줍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마지막 40번 문제 우리 취득세 문제인데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자, 우리 납세 문장에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우셨죠? 답 1번. 네. 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그냥. 자, 2번 참고로 보죠.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할 때 법인이나 무상이 나오면 5배 중과세. 그 말이 없다. 그러면 표를 그려서 계산한다. 그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면 3배, 3주택 이상부터는 5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이 되면 3배, 4주택 이상부터는 5배. 그때 2주택, 3주택, 4주택 계산할 때 그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수에 들어가고 주택으로 사용이 안 됐으면 주택으로 안 들어가는데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하느냐면 그 해에 재산세가 뭘로 부과됐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봤더니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됐대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얘를 주택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산해야죠. 주택수에 넣어줘야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봤더니 80% 가산세입니다. 중가산세죠? 근데 앞에 보니까 지목 변경 나왔네요. 지목 변경은 중가산세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임시건축물은. 맞죠? 단 1년을 초과했거나 사채성 재산으로 이용하면 과세한다 그랬는데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100만 원이면 틀렸죠? 면세점은 얼마? 50만 원이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33회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세법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쉬운 문제여서 좋은 점수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컸었는데 저거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신 뭐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쉽게 나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좀 조절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그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결과는 나중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셨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합격자이고 최선을 다하신 우승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당분간은 본인한테 최선을 좀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